JP모건이 제시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도 눈에 띕니다. JP모건은 현재 금 시세가 1온스에 2,000달러를 밑도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45,000달러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금 가격에 기초한 것 말고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는데,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규제 역풍, 은행 네트워크의 불안전성, FTX 붕괴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방해할 요소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더 찍어내서 채권 이자 지급하겠다,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의미이고, 다시 말하면 달러 유통량이 늘어나서 결국엔 달러의 가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브릭스 진영을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이 간단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로이터 기사 하나는 꽤나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IMF 자료를 인용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를 분석했는데, 달러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995년 59% 이후에 약 20년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나서면서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이미 엄청난 헐값에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인도만 하더라도 원유 결제를 러시아 루블화나 아랍에미리트의 디르함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관계가 더 끈끈해진 중국과 러시아 역시 양국 무역 결제 70%를 위안화나 루블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 프랑스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토털 에너지스 역시 액화 천연가스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달러 결제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위안화 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외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제로 0%였는데 올해 3월에 이게 지금 7%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브릭스 진영이 자체 통화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탈달러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당장 달러 패권을 완전 없애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난해 전 세계 외환 거래 규모를 보면 전체 6조 6천억 달러 규모 가운데 90%가 달러 결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은행, 기업, 정부들까지 모두 이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대충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킹달러 중심의 단일 시스템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다극화 시스템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 이런 다극화 시스템이 예상보다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달러 패권이 겪게 될 타격 역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통화 패권의 변화 양상 속에서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무제한 달러 공급을 무기 삼는 방식으로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적 요인들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더 유발시킬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를 찍어낸다는 것은 결국 부채를 화폐로 변형시키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돌파하면서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분기 때 134.8%에 근접해 있다는 것, 이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2017년 4분기만 하더라도 103% 수준이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떠올려 보자라면 지금의 부채 시스템이 간단치 않다는 것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부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찍어내는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식을 아주 합법적으로, 그것도 자신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큰 변동성을 겪은 뒤에 내년에 전고점을 뚫고 7만 달러 위로 올라설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올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년에 반감기 등의 호재를 통해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과 2025년에 최고점을 찍고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겟돈은 최후의 결전 이런 의미라서 그 맥락을 놓고도 관심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아마겟돈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위험한 불씨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자금이 풀렸고 신뢰는 무너졌다. 생계를 겨우 꾸려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비트코인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긴 할 건데 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워낙 어렵고 심각한 이른바 아마겟돈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2025년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6월을 가로지르게 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단연 홍콩입니다. 6월 1일부터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당국은 거래소 관계자들과 업계 사업자들 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규제안을 만들어서 최종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6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세력급 자본으로 불리는 돈이 홍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눈에 띕니다. 먼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제도 업체인 비트메이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메탈파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메탈파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신탁 상품 기반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금은 이 펀드에 투자된다라고 합니다.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요즘 이런 말들도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나름의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업계 대표 셀러 가운데 하나인 우지한의 비트메인이 홍콩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에 거액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이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정책 변화의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점은 이제 정설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관영 CCTV가 홍콩의 6월 1일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소식을 직접 보도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몇 줄짜리 멘트로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1분 40초짜리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CCTV 국영 방송이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 거래 전격 허용 이걸 지금 중국 인민들에게 알려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관영 방송사가 규제받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ATM을 통해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장면까지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CCTV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건 공산당이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방송이 불가능한 내용인 만큼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묵인 내지는 지지 아래서 홍콩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관심과 해석이 부담스러웠는지 CCTV는 해당 리포트가 나간 다음 날 관련 기사를 돌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 링크에 접속하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노출됐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 시장의 해석이 과장된 것일까? 등등 여러 의문점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전후 CCTV의 행보를 보면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은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리포트 보도에서는 이 사모예드 NFT가 화면에 노출되면서 사모 토큰이 일시적으로 60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작은 이 시그널이 등장만 해도 시장에서는 엄청 크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CCTV가 중계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식 결승에서 갑자기 밈코인 플로키 광고판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역시 이 영향으로 인해서 플로키도 한때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그냥 콧바람만 날려도 시장이 급반등하는 상황, 그만큼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중국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홍콩의 암호화폐 합법화 뒤에 중국이 있다는 점과 관련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시가 웹3 백서를 발표했다는 건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는 베이징 웹3 혁신 백서를 발표했는데 베이징시는 웹3 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 이에 따라서 베이징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의 중요 사안으로 웹3 산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시는 웹3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매년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봐도 게임은 이미 본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창펑자오 역시 베이징시의 웹3 백서는 홍콩의 신규 암호화폐 규제 체제 시행과 더불어서 기대를 모으는 시기에 발표됐다 뭐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지금 중국의 베이징시가 웹3 백서를 이렇게 정식으로 런칭을 하면서 돈을 앞으로 계속 때려박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한 것인지 이 동시다발적인 시점, 이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참 재밌는데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건 역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은행 영업 담당자들이 홍콩 가상자산 업체를 방문해서 뱅킹 서비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새로 들어온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홍콩에 있는 은행들을 찾아가서 계좌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은행 영업 담당자들이 홍콩에 들어온 가상자산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아주 희한하고도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로 돼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은행, 상하이 후동발전은행 등등 국영은행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돈이 되는 시장에 돈 벌러 가는 중국은행 동기신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시장 전체에 그래도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이번에도 엔비디아였습니다. 챗GPT 4.0 등장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기술 혁신보다 파급력과 잠재력이 크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 인류 역사의 전환점, 이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마련됐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의 기본이 되는 병렬형 GPU 개발의 상징 엔비디아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오르다 더 오르는가 싶었는데 급기야 장중한 때 419달러를 찍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찍으면서 이 회사는 미국의 7번째 1조 달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가장 먼저 찍은 건 애플인데 2018년 8월 2일에 1조 달러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애플에게 1조 달러는 이미 과거 얘기고 현재 2조 8천억 달러 시총을 기록하면서 미국 역사상 첫 이 3조 달러를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등등이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현재 1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과 마소, 아마존, 알파벳뿐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돌풍은 기존 빅테크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과연 포물선 랠리 시작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의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굵은 하단 추세선은 5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2020년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RSI 역시 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2020년에서 2021년 반등은 워밍업이었을까? 왠지 2017년의 바이브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 또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지난번 반감기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비교했는데 지난번 상황을 보면 고점에서 폭락한 뒤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고점에서 마이너스 29% 빠진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고 반감기 전에 다시 이 구간을 향해 반등하고 반감기 이후에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전고점 달성,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 29% 라인에 대한 저항 돌파를 내년 반감기 직전까지 또 반등 랠리를 하면서 시도하게 될 것이고 다시 저항 맞고 조정을 벌이다가
반감기 이후에 여길 뚫어내면서 7만 달러 이상으로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런 점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이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하나 더해졌는데, 노동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가 1,01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전월 대비로는 35만 8천 건 는 것으로 시장이 예상치 937만 5천 건도 상회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내리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4월에 다시 늘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며 역시 시장에는 압박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최저 수준을 확인하면서 이게 중국의 경기 불황의 관점에서 해석됐고, 미국 증시에는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보면 사뭇 결이 다른 부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고용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전 보고서 때보다 느린 속도로 고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산업 섹터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고용시장 강세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건설, 운송,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채용을 중단하거나 고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냉각 조짐도 포착됐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역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전반적으로 비노동 투입 비용은 증가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가격 압박이 완화됐고, 선적과 특정 원자재 등 일부 투입 비용은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보고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행 시스템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대부분 지역의 금융 여건이 안정적이거나 다소 긴축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그리고 은행 위기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상황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와 분석에 더해서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훅 불어넣은 상황도 펼쳐졌는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은 금리 인상을 건너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적인 멘트를 시원하게 날려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금리 동결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S&P 500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역시 그럴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달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브로드닝 웨지 패턴 상단 저항을 1년 만에 돌파했고, 성공적인 리테스트를 벌였고,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확인됐고, 최근 100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확인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로 곧 반등, 강세 반등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조금만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최근 28,0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하락 추세 채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 패턴 상단을 다시 테스트해야 하는데, 약세를 의미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레드박스 안에 자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최소한 26,9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레드박스 안에 자리를 해줘야 하고, 여기서 힘을 다시 모아서 28,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앞서 확인된 약세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아쉬운 흐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증시의 반등세와 대비되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강력한 동조화를 보이다가 이렇게 증시가 좀 좋을 때는 또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30일 상관 개수를 보면 지난해 5월에 이게 0.8이었는데 지금은 0.2로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관관계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하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커플링 됐던 게 지금은 크게 약화돼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